픽션과 넌픽션을 오가는 작가. 신춘문예 문화일보 여성동화에 당선된 소설가로 20년간 기자와 방송작가로 일해오며 1000여 명을 인터뷰한 전문 인터뷰어. 이금미 작가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한 집단을 취재하면서 고수들의 성공 그래프를 깨닫게 되었다. 이금미 작가는 생에 대해서 정말 진실 어린 시각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또 글로 남기려고 하는 치열함이 또 있어요. 뒤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맹렬히 활동 중인 이금미 작가를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전 국민 작가 시대 1인 미디어를 꿈꾼다면 오늘의 만남에 큰 기대를 거셔도 좋습니다.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로서 대학에서는 소설 창작, 공공단체와 기업에서는 자기개발 강의, 책쓰기 코칭을 통해 글쓰기와 인터뷰 기법을 전수하고 있는 이금미 작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작가는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런 네네네. 작가인데 그 작가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떤 일로 바쁘세요? 글 쓰고요. 네. 또 강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여기 자유경제에 왔는데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연구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 연구회 들어서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네. 여기에서 또 대학생들한테 파견돼서 이제 강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가 하면 좀 내성적이고 또 아주 생각이 깊고 사색적이고 이제 그런 특성이나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 이 작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 작가마다 또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조금 작가들이 낯 가리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낯을 가리고 이랬는데 이제 저도 사람 많이 대하다 보니까 성격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소설가 어떻게 해서 소설가로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냥 대학 때 전공이 소설 전공이었고. 문예 창작이었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3년 만에 등단을 해서. 3년 만에 등단이 뭐죠? 예, 그러니까 졸업하고 3년 만에 이제 신문에다가 신춘문예? 예, 응모해서 당선되면 일단 작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대학 졸업한 지 3년 만에 신춘문예 근데 당선이 됐어요? 우리 학과가 조금 문예창작학과니까.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빠른 편이긴 하죠. 그러네요. 네네. 그때 어떤 그때 글이었죠? 그 중편 소설인데요. 낯설개학이라는 걸로 문화일보에 당선됐어요. 그럼 신춘문예 당선될 때 이미 중편 소설을 쓰셨네. 네. 근데 또 그 후에 또 신춘문예 또 당선되셨다면서요? 그거는 장편 공모. 장편. 2006년이니까 한 13년 후에 네. 이제 그 기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소설 쓸 시간이 또 없고 그래서 계속 안 쓰다가 이제 너무 이제 그때는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년 후에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장편 소설이 당선됐죠. 그건 또 어떤 소설이죠? 그거는 17세라는 소설인데요. 네. 동아일보사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 그럼 우리 이 작가가 추구하는 소설의 어떤 뭐랄까 뭐 흐름이랄까 경향이랄까 어떤 경향을 갖고 있나요? 제가 이제 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다양한 일을 하는 이유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못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설을 열심히 이제 또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거, 제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취재를 많이 했거나 그래서 뭐 경향성을 띠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제가 잘 아는 거를 주로 쓰고 있죠. 그럼 거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전적 소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많이 하니까요.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소설을 쓰는 거죠. 이금미 작가가 소설, 인터뷰, 강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글쓰기 능력을 확산시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능력을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기보다 더 확산시키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그동안 인터뷰어로서 인터뷰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그 이제 뭐 사실 기자들 중에서 1000명 인터뷰한 사람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만약에 특징을 내세우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취재하는 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시사 월간지에 좀 긴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한 사람 만나서 깊이 취재하는 사람이 한 뭐 그 정도 된다. 그런 게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1000여 명 중에 네. 뭐 아주 유명한 분들도 꽤 있었겠네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많고 대통령 지낸 분들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했고요. 네.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났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더라고 할 만한 유명한 분들 많이 인터뷰했는데 네.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다 하면 어떤 깨달음이 가장 컸던가요?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다 각기 달리 제가 만나고 그분들끼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아,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두 가지를 만약 예를 든다면은 성공한 분들은 기초를 닦을 때 우리가 뭐든지 다 일을 할 때 기초를 그렇죠. 닦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기까지 기초를 닦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에 눈이 환해졌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제일 취재할 때 뭐 어떤 분이 기억에 남나 이러면은 그 에셋플러스 투자자문 거기 지금 자산운용인가 하여튼 뭐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강방찬 회장이라고 그분은 펀드 매니저 하다가 개미 투자하다가 99년에 에셋플러스 해갖고 지금은 작년에 판교에 11층짜리 사옥 짓고 직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절대 퇴근을 10시 이전에 한 적이 없으면서 상장회사 핸드북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기업의 그 숫자를 다 외운 거예요. 저절로 외워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환해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다 알게 된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 고종욱 작가라고 있어요. 그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소설 가면서 동화를 쓰게 됐는데 그때 뭐 이렇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동화 쓰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문학 박사고 또 그다음에 소설가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동화책을 읽은 거예요. 2,000권 읽고 나니까 눈이 환해졌다.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달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가속도가 아닌가. 뭔가 열심히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잘 되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가 눈이 환해지는 거. 열심히 하니까 가속도가 붙더라. 그 두 가지를 제가 열심히 저도 배워서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라도 있나요? 이제 미리 그분에 대해서 사전 그 조사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이 알고 가서 그다음에 저는 그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이니까 시간 제약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데 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를 그분이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분위기에 최고 좋은 거는 리액션이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정말 놀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막 이 기자한테만 말해주는데 막 이러면서 막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분을 많이 이제 돋아주는 거.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 작가들 하면 그 젊은 시절에 아주 고통이 많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녹아들어서 결국 감동을 줄 수 있는 글들을 쓰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이 작가의 젊은 시절은 어땠어요? 저는 좌충우돌이었죠. 저는 이제 원래 지금 경상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원래 충청도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파이오니아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 장성이라고 예전에 거기 탄광촌 유명했었잖아요. 거기 또 좀 계시다가
전격적으로 울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울산으로 가셔서 제가 이제 한 10살 때 울산에 갔었는데, 그래서 울산에서 살면서 거기가 굉장히 막 진짜 버라이어티한 동네거든요. 돈이 막 날아다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은 별로 없고, 7, 80년대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저게 생겼을 때인가요? 울산이면은 그 무슨 조선소. 그러니까 60년대에 울산 공업단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20대 때 울산에서 제일 활발했던 게 이제 지금 현대 그 조선인가요? 이름 바뀌어 중공업. 그때는 현대 조선소라 그랬거든요. 거기랑 현대 자동차. 거기에 뭐 진짜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그 공대 출신 남자애들이 울산에 다 오고, 울산 여자애들은 걔들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울산에 이제 중학교 때 벌써 우리가 철든 애들은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야 된다. 왜냐면 울산에 그 당시에 공과대학밖에 없었어요. 종합대학도 아니고 여자들이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외지로 가야 된다. 저도 중학교 때 뭐 어느 학교 가느냐 막 따지고 있는데, 또 울산에 이제 그때 엄마들은 무슨 여상에 가서 은행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딱 있다가 제가 여상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몰래 시험을 안 쳤어요. 시험 치는 날.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소설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안 가고 있다가 그때 8월 달인가 어떤 애가 어디 뭐 시험 치러 간대요. 근데 철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갖고 무슨 시험이라고 따라간 거예요, 저도. 그게 지금 효성그룹 있죠. 효성그룹에 있는 동양나이론이라는, 지금 이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저도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그 시험 치러 갔다가 거기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키가 그때 너무 작아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그때 뭐 애들이 한 100몇 명 왔는데 시험에는 또 제가 또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일하는데 거기 실험실에 저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을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어릴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좀 해프닝이 많았었죠. 그럼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네. 작품을 만드는데, 소설 쓰는데 상당히 밑거름이 됐겠네요. 그게 이제 2006년에 당선된 소설 17세. 그래서 17세 때 다른 애들은 다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17세 때 공장에서 있었고, 그때 뭐냐면요.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울산이 변화하는 시기인 거예요. 고졸이 우리 실험실 실장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가 내려왔어요. 학생이 27살밖에 안 된 사람이 30살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아저씨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산 놓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 나가고 난 다음에 전문대학 출신이 처음 왔어요. 그 언니 주산 못 놓는데 계산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거 보면서 막 아저씨들이 밤중에 끝나고 나서 술 마시면서 막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봤던 내용들을 계속 이제 갖고 있다가 그걸 소설로 썼죠. 소설가가 되겠다고 한 어떤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어요? 꿈이 뭐 소설가였다 이런 거가 언제부터다 이건 좀 아닌데, 음대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음대는 일단 준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험 치는 순간 자기가 떨어질 걸 알아요. 실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준비하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게 문해창작학과인데, 그거 왜 뜬금없이 문해창작학과냐.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글짓기 같은 걸 잘하고 그랬었는데 다 까먹었죠, 나중에. 커가지고. 그리고 울산의 이 소비도시에서 저도 막 애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내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서점에서 어떤 남자 이상하게 막 너무 이상하게 생긴 남자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는 여기처럼 있으면은 이렇게 예쁜 연예인들 사진이 딱 걸려 있으면 중간에 남자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저런 사람이 표지 모델이 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제가 샀어요. 그게 소설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단편 소설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단편.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쭉 사서 읽었어요. 이 부분은 뭐 이회수 선생님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다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글을 쓴 소설가들이 많은 분들이 서라벌예술대학 문해창작학과 출신이에요. 그 서라벌예술대학이 중앙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해창작학과? 음대 이제 계속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문해창작학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해창작학과에 들어가서 그건 한 번만에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고 그다음에 그 이회수 선생님 제가 한번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회수 선생님 처음 만나서 그랬어요. 제 인생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선생님 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 이회수 선생님한테 책임이람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어려서의 꿈을 기억해 글 쓰는 사람이 된 이금미 작가. 재능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어딘가 깊숙이 잊혀진 채 당신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찬찬히 깊이 잘 들여다보라. 분명 무엇인가 재미있고 잘했던 분야가 있을 것이다. 강의도 한데 어떤 강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성공 비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좀 알려달라 그런 강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2012년에 세멘파커스에서 프리랜서처럼 일하라는 책을 또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한 3년 그 정도 후부터는 계속 프리랜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정말 야생이거든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야말로 을 중에 을인데 저 대단한 갑들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실력도 쌓고 그 사람들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프리랜서들처럼만 직장인들이 잘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신입사원들을 위한 강의는 그런 걸 이제 좀 프리랜서 관련되는 거 취재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들 그다음에 어른들 다 합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런 강의 하고 있죠. 그럼 그 강의할 때 주안점은 어디다 두고 있나요? 그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낮에 이제 문화센터 같은데 그 주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식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지금 단절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진짜 이제 완전히 큰 이제 딱 이렇게 도약하신 분들이 어떤 면을 더 보충하니까 되더라. 그거를 이제 사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많이 하면서 추출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 작업도 한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고 거기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갖고 하고 이번에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5년 동안 했는데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이제 걔네들하고 얘기하기 힘들고 또 멘토링이 아니니까 애들이 또 저한테 자세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10명에서 지금은 7명이거든요. 그럼 멘토링을 하니까 얘네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연애하는 얘기인데 남자가 이러이러한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학생들하고 대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런 일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또 방송 작가님도 하셨어요 보니까. 방송 작가는 예전에 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소설 가면서 방송 작가면 드라마 극본을 쓰실 생각은 없어요? 드라마 극본은 그거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굉장히 또 드라마는 돈이 한 편 찍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도제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제 거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 제가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갖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주로 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소설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소설이 잘 팔린 건 잘 팔리는데 좀 안 팔릴 때도 있고 또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나가는 책도 있고 안 나가는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안배를 잘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해야 네,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쓰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글 쓰는 걸 좀 해보니까 다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많잖아요. 지식이 많은 거를 막 이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 같은 거를 또 막 너무 잘 쓰려고 애쓰다 보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제 단문으로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입부가 참 중요하거든요. 도입부를 뭔가 이제 대단히 좀 매력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차분하게 쓰면 되는데 좀 글 쓸 때 약간 이제 조금 톤을 다운시켜가지고 쓰면 다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당신의 글은 남의 귀한 시간을 뺏을 수 있다. 좋은 글 쓰는 원칙 3가지는 첫째, 재미있게 쓸 것. 둘째, 감동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정보가 있을 것. 그러나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모든 글은 소박하고 솔직하게. 그럼 앞으로 네.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뭐 그런 분야가 있나요? 저는 처음에도 소설, 계속 소설이죠. 근데 이제 그 소설을 정말 잘 쓰고 싶고, 계속 앞으로도 소설 쓰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제가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소설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또 다른 일도 같이 하지만, 다 연결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름도 이제 성국 스토리 만남이고 또 우리 저 작가 경우도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만났는데 이 작가의 경우에 인생 최고의 만남 어느 때 누구였던가요?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 저의 가장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정말 퀸카, 가장 이쁘고 의사고 교수하고 결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너무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40대에 암에 걸릴 수 있다. 내 친구가. 그 너무 놀랐어요. 정말 저는 뭐 심각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때 좀 정신이 탁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렇게 아픈 상황에서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 3시에서 4시에 항상 잠을 자는데 저도 이제 나가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5시, 5시 반. 굉장히 고생해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새벽에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쁜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나 들어오는 건 많은데 막 오늘 바쁘게 살고 내일 바쁘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늘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9년 차가 됐어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닌 지가 그러면 9년 차가 되면서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이게 자잘한 거 있잖아요. 남을 질투하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바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남으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진짜 취재할 때요, 뭐 CEO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냐면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미리 다 정리하면서 하루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준 게 정말 저한테는 좋았고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 아주 감명을 받았던 책,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작가니까 이제 그 글 쓰는 분들도 글을 쓰시길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다면은 그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분들이 이제 그 글쓰기 책을 많이 보시는데 대부분 글쓰기 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혹하는 글쓰기에는 그분의 자전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글을 썼나, 그 다음에 어떤 고통 속에서 글을 썼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 권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권하고 싶다면 제가 이제 작가면서 가장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거는 시편 있어요. 시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인데 거기는 굉장히 글도 굉장히 문학적이지만 우리가 보통 울분이 많이 있잖아요. 울분을 토로하기가 참 힘든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굉장히 울분 토로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울분도 토하고 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랑 저는 시편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지금 작가를 꿈꾸고 있는 그 많은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 선배 작가로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3년 만에 작가가 됐다가 계속 휴면 작가로 있다가 13년 만에 제가 다시 장편 소설로 재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딱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대신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계속 그 습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즐기면 이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설가이자 전문 인터뷰어, 강사로서 맹활약 중인 이금미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여 대충 나설 생각 말라. 허술한 건 결국 드러난다.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무적 함대가 된다. 이금미 작가의 말입니다. 글쓰기에서 시작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작가로서뿐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멘토로서 자신을 끝없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금미 작가.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이금미 작가의 근성이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큰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